자, 2020 부동산 전망 부동산 최고수들이 뭉쳤다. 세 번째 섹션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현 정부 들어서 주택 가격 상승을 시키는 가장 못된 파트, 못된 놈이라고 보는 게 바로 정비사업 분야죠. 그래서 8.2 대책의 여러 가지 대책 중에 조합 설립 인가부터 그 지위 승계 금지를 시킨 것들로 인한 여러 가지 파생되는 공급에 대한 불안 요인이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고, 거기에 이제 주마가편이라 하죠. 그 박원순 서울시장이 도시 정비 사업으로 인한 공급은 모자르지 않다, 충분하다. 서울시에서 임대주택 계속 지어서 공급할 테니 그 공급수는 맞춰보겠다. 뭐 이런 정책 사인을 주니 시장에서는 좀 헷갈립니다. 그런데다가 작년에 못을 박는 판결이 또 하나 나왔죠. 이거는 헌재 판결에 그 제초한 합헌 판결이 나왔습니다. 합헌 판결이 난 이후에 재건축 시장은 극도로 위축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8.2 대책부터 해서 뭐 역대 쭉 나면 전 대표님 말씀대로 한 3일 걸릴 것 같으니까요. 작년 17년 8.2 대책부터 또 정비 이쪽 좀 풀어주십시오. 네, 원래 투기과열지구라는 시스템이 주택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고 2002년경에 아마 청약제도를 제한하기 위해서 만드는 건데, 그 투기과열지구 시스템을 제일 처음에 우리 도시정비법으로 끌고 들어오면서 2003년도 12월 31일 날 이 제도를 갖고 왔어요. 예. 그때부터 재건축을 누르기 시작을 해서 쭉 18가지 이제 대책도 나오고 그랬는데, 가장 하이라이트는 2017년도에도 재개발까지 묶는 시스템을 도입을 한 거죠. 물론 여러분도 잘 아다시피 뭐 흑석 구구역과 관련된 뭐 이런 부분도 나오는데, 이 시스템이 투기과열지구를 지정을 하면서 재개발 사업장까지도 부동산 가격을 높이는 주요 요인으로 봐서 이 부분을 갖고 잘 아시다시피 10월 24일 날 공포를 해서 사업시행 인가를 신청한 부분부터는 자유롭게 팔 수 있도록 이렇게 거꾸로 해놔가지고 오히려 이제는 실질적으로 제도가 정책을 끌고 나가요. 그래서 재개발이나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투자를 하는 경우에 어떨 때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냐. 잘 아시다시피 이 정보를 먼저 취득한 사람은 지금 투기과열지구라 하더라도 자유롭게 팔고 그 차액을 기부한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사람들은 그 때를 놓친 사람은 기부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법률을 알아야 투자를 한다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같은 재개발 현장이라도 2018년도 1월 25일까지 사업시행 인가를 신청했느냐 안 했느냐의 현장을 찾아라. 뭐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찾고 있는데요. 그 이후로도 실제로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기본적으로 어디다 투자할 것인가의 문제가 이게 오히려 과학적으로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오게 된 것이죠. 대표님, 그 2018년 1월 25일이 이제 그 10.82 대책이 유예해 준 기간인가요? 네, 그렇죠. 그게 잘 아시다시피 여러분도 아다시피 2017년도 10월 24일 날 도시정비법이 개정이 되면서 몰라요, 일반인들. 투기과열지구의 경우에는 예. 재개발의 경우에도 관리처분 인가 이후에는 못 팔도록 되어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 법안이 이제 공포 후 3개월 후에, 그러니까 지금 1월 25일이죠. 18년도. 예. 이것은 미리 취득한 사람들은 이미 1월 25일까지 그 사업시행 인가가 신청이 됐느냐 안 됐느냐를 스크린을 해서 다 뽑아가지고 먼저 치고서 들어가가지고 반면에 그런 제약이 걸려있는 아파트는 안 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익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빠져나오는 이런 불합리한 것이 발생이 되는데, 그게 그 유명한 흑석뉴턴 그 건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명한 것은 또 옆에서 같이 샀다고 하는 흑석 11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거는 전혀 거기에 해당이 안 되는 현장이에요. 같은 사람이 3구역하고 11구역을 같이 소개해 줬다고 하는 것은 사실 믿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는 되고 하나는 완전히 안 되는 현장을 사줬다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고, 향후에도 뭐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제초한 그 하품 그 파생되는 이 시장의 그런 것들도 얘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렇습니다. 원래 여러분도 잘 아다시피
2017년도 12월 31일까지 관리처분 인가 신청만 하면은 면제가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예, 예. 그게 유명한 지역이 개포 1단지, 송파 잠실, 진주, 뭐 둔촌 주공, 개포 1단지 뭐 이래서 대규모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모든 단지들은 이미 2017년 12월 30일에 다 빠져나갔어요. 지금 남아있는 것들은 그거보다 훨씬 더 작고 사실은 주택 공급의 부분에서도 큰 효과가 안 나타나는 나머지 현장들만 얻어 걸려 있는 거죠. 그러던데 이 부분도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분양가 상한제까지 플러스되고 그다음 이주비 대출 뭐 이런 것들이 얽히다 보니까 사실 나머지는 상당히 어렵고 심지어는 어떤 단지 같은 경우는 1인당 한 6, 7억 정도의 부담금이 부과되면은 최종 소유자가요? 예, 최종 소유자가 야. 거기다 분양가 상한제 한 1억씩 부과되고 나면은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럼 사업 진행 안 할 수도 있겠네요. 사업 진행 안 하는 곳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압구정동 같은 경우는 거의 지금 스톱이 돼 있고 개포의 경우에도 개포 쌍용 대치나 이쪽에 많이 조합 설립까지 갔다가도 수습된 현장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향후에 재건축은 완전히 손을 놓고 있는 상태고 예. 정부가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까지는 하지 않겠다. 대표님, 근데 이번에 그 합헌 판결문 난 건 뭐 제가 법을 전공하니까 다는 보지 않았는데 제 눈에 띄는 것은 공공성 측면에서 재개발은 재건축만큼 지대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빼겠다라는 취지로 나온 것 같은데 제가 잘못 이해한 겁니까? 재개발까지도 지정할 수 있을 거라 보십니까? 아닙니다. 그 법률은 원래 예. 도시정비법에 의한 조합설립, 재건축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단지 또 그다음에 소규모 주택정비법에 의한 소규모 재건축 사업에만 해당이 되고 예. 같은 법에 있는 가로주택이나 재개발 같은 것은 해당이 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용역을 줘가지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하는 법률에서의 부분이 아니고 독자적인 새로운 법을 만들어서 아마 개발 부담금 쪽과 유사하게 이렇게 물릴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그런 공포탄을 쏘는 바람에 모든 사업장들이 재개발로 몰려가지고 올해 상황이 좋지 않다 하더라도 재개발 현장은 충분히 그 가격을 유지하고 진행을 될 것 같습니다. 작년 11월에 이제 타법 개정에서 시행된 그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 있잖아요.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일종의 뭐 주류 시장은 아니고 일종의 니시 마케팅 틈새 시장이 될 수도 있다라는 이런 기사들을 많이 봤었는데 그 설명도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원래가 도시 재정비 촉진위원 특별법에서 주거지역 50만 제곱미터를 막 때려서 촉진지구를 지정을 해놓다 보니까 예. 사업이 안 되는 현장들이 굉장히 쏟아 나왔어요. 그래서 2012년도 2월 1일 날 법을 개정을 해서 사업이 안 되는 현장들을 뭐 면적이 큰 부분은 지구단위 계획으로 하고 그 지구단위 계획을 통해서 가로주택하고 그다음에 주거환경 관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법에서 보장을 해놨던 사업장들인데요. 예. 뭐 이러다 보니까 뭐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해제 지역이 막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갈팡질팡 하다가 뭐 작년 2018년도 2월 9일부터 해서 소규모 특례법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예. 만들어서 그때 빠져나온 것이 가로주택이 거기서 빠져나오고 그동안에 있었던 소규모 재건축 사업도 슬그머니 빠져나와서 예. 이쪽으로 붙었거든요. 예. 붙었는데 기본적으로는 이 사업장들이 향후에 재정비 촉진 지구나 정비구역 해제된 지역하고 충돌이 있을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양 법률이 경합이 되게 되면은 그 여러분도 잘 아시는 신축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 산정 기준이라 이런 것들이 서로 충돌이 되고 서로가 아구가 안 맞아서 어려울 수도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가장 가로주택에서 시급하게 요구되고 있는 것은 가로 구역이 최소한도 2만 제곱미터 정도는 돼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고 공공시행자 뭐 이런 거 아니더라도 예. 공공시행자인 LH만 해가지고 하는 효과가 전혀 없어요. 예. 그렇다 보면은 면적이 2만 제곱미터로 좀 늘려주고 그다음에 보통 해제된 지역이 2종 일반 주거지역이에요. 그렇죠. 그 7층짜리라 조례로서 15층까지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고 하면은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통합
심리를 해서라도 심의를 해서라도 종상향을 시켜서 뭐 15층까지는 충분히 하게 되면은 사업이 전체적으로 안 되는 현장에서 충분히 그 틈새 시장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전영규 대표님 수업 아까 듣는다 했잖아요. 지금 권리산정 기준 때문에 머리 아파 죽겠는데 오늘 나오신 것 중에 좋은 정보를 일단 하나 주셨어요. 2018년 1월 25일까지 사업시행인가 신청한 것은 조합원 지위 승계가 자유롭게 된다. 요 아주 엄청난 정보를 드렸고요. 뭐 전망 예측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습니다. 나오시니까 권리산정인 기준이 왜 중요한지 짧게 좀 짧게는 안 되지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원래 권리산정 기준이 핵입니다. 핵심인데 이게 이제 정비 사업에 있어서도 제일 중요하고 가로주택의 경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우리가 사실은 조합원이 주택을 사는 것은 그 조합원의 지위를 받아가지고 청약을 하지 않고 주택을 공급받겠다는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뭐 이러고 있는데 이 정부에서 만들어낸 법하고 그다음에 이걸 받아들여야 되는 서울시의 경우가 서로 정반대예요. 니네가 마음대로 만들어놨지만 우리는 거기 안 따르겠다. 우리는 우리가 만들어놓은 도시정비 조례에서의 권리산정 기준이 따로 있다. 이렇기 때문에 법 만든 중앙부처하고 지방부처는 서로 전혀 다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동대문구 일부 정비구역이 해제된 지역에서 가로주택으로 가는 경우에는 그래도 법에서 보장한 권리이기 때문에 가능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가로주택의 경우에는 권리산정 기준일이 조합 설립 인가를 받는 기점을 가지고 지금 따지거든요. 그런데 다른 사업장들은 정비구역 지정 고시한 날을 기준으로 해서 따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저 앞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저 앞으로 가야 되니까 자기도 모르게 매수를 한 사람도 갑자기 정비구역 지정되기 훨씬 이전 2003년도까지 가가지고 제약을 받게 되니까 아마 제가 볼 때는 올 가을쯤에서는 재개발에서 사업시행 인가를 신청을 하게 되면은 잘 아시다시피 신청을 받게 되면 신청을 해서 바로 종전평가를 해요. 종전평가를 한 다음에 그 주택을 산 사람들한테 분양 신청을 받게 되는데 그렇죠. 예를 들어서 한 30명이 분양 신청을 하게 되는데 하나밖에 안 준다고 하면은 29명은 현금 청산 대상인데 만약에 이랬을 경우에 그 사람이 집을 못 갖는 것도 문제지만은 현금 청산을 해줘야 될 돈이 자원 마련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조합에서요? 예, 근데 자원 마련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자원 마련을 하려면은 사실 사업비 대출을 해줘야 돼요. 이주비 대출이 아니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사업비 대출은 이주비 대출하고 달라요, 금리가. 그래서 아마 이것을 이유로 해서 시공사들한테 상당히 어려운 도급계약을 맺게 될 겁니다. 그 돈을 마련하려면.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이 과연 사회적인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냐 이런 문제에서도 빨리 시급하게 앞으로 권리산정 기준일에 대한 부분들을 정리를 좀 해줘야 되는데 지방정부하고 중앙정부가 서로 다투고 뭐 중앙정부를 만들어놓고 난 모르라고 팽개쳐 버리니까 그 중간에서 집을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리산정 기준이라는 게 이제 조합원 자격이 있냐 없냐를 판정하는 날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상위법 우선주의 아니에요? 근데 왜 조례가 계속 이렇게 딴지를 걸었고 계속 이렇게 딴지를 거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법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이 이게 만들어지게 된 게 자기적이라는 거죠. 막 풀빵 찍듯이 찍어 놔가지고 사업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만들어 놓고 서울시는 그나마라도 굉장히 정교하게 도시 재개발법부터 시작을 해서 현재까지 아주 정치하게 그 틀을 만들어 놓고 있는데 갑자기 구역지정 이후라고 하면은 종전에 들어온 사람들은 다 살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면 서울시 지방 행정 자체가 완전히 무너지게 되니까 아마 따라가기가 어려울 겁니다. 근데 이게 서울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전국에 해당되는 문제예요. 근데 전국에서는 서울만큼 기준을 안 정해놓고 그냥 놔둔 상태라 앞으로 사업이 더 잘 된다고 하더라도 이 문제는 꼭 해결이 돼야 되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분양시장만 관심 있는 분은 지금 한 얘기가 뭔 소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 많을 건데 이 재개발 재건축이 이제 분양을 받기 전에 내가 그 당사자가 되는 아주 중요한 문제죠. 투자적인 측면이나 실소유자가 내 집 마련이 굉장히 중요한 측면인데 권리 산정 기준일이 조합이 되는 기준이 되는 날이다. 요것만 기억하셔도 오늘
전영규 대표님한테 근데 무신장 어렵습니다. 저 수업 바꿀 때 머리 터지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한 말씀 더 드리면은 예. 그것뿐이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질문이 많이 들어옵니다. 내가 여의도를 갖고 있다, 아파트를. 그런데 강서구에 있는 아파트를 갖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도 사실은 분양신청 제한이라는 시스템을 둬가지고 관리처분 인가를 언제 신청했냐에 따라서 또 이것도 갈리게 됩니다. 분양신청 제한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 잘 아다시피 이 강남에 있는 아파트하고 저쪽에 외곽에 있는 아파트 어떤 걸 먼저 받으시겠습니까? 당연히 앞에 걸 먼저 받게 되겠죠. 예. 그렇게 되면 뒤에 거는 사실 현금청산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들 때문에 향후에 언제 한번 우리 그 도시정비법 그 2018년도 2월 9일에 전부 개정이 됐는데 전부 개정된 조문의 경과주시를 쭉 한번 보시면은 1조부터 한 30조까지 경과주시가 있어요. 이건 되고 이건 안 되고 이건 되고 안 되고 그 표를 일람표를 한번 만들어서라도 독자 여러분들이 투자를 할 때는 그 부분을 피해 가셔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물건을 사고 파는 연습만 하는 꼴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도시개발신문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이 법규나 고시 이런 내용들 다 열람해 놓으셨으니까 이건 뭐 홍보 아니니까 괜찮습니다. 들어가서 정보입니다. 정보 지식 많이 얻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뭐 첨언하실 분 계십니까? 그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예.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말 그대로 이익을 환수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어디에 이익이 발생됐는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무슨 이익이 있었는지. 시세가 오른 게 이익인가 하는 거죠. 그러면 시세가 올랐다가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한 10번만 하면 이익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되겠네요. 이미 우리는 그 이익에 대해서 양도세를 통해서 이익이 환수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세가 올랐다고 이익이 발생됐다고 하면 어불성설인데 이거에 대해서 아무도 얘기를 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얘기는 계속 했죠. 또 종부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종부세도 사실상의 시가과세거든요. 공시가격에 따라서 연동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좀 전문가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솔직하게 비판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시세를 많이 다뤘기 때문에 아파트 시세가 오르면은 굉장히 기분 좋아서 술 한잔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속으로 웃어요. 시세가 올랐는데 뭐 아직 안 팔았잖아요. 그 양도세로 단일화하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자꾸 이렇게 남마처럼 얽혀서 이 옥상옥의 규제를 하다 보면은 정말 국민들이 온통 지뢰밭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한 발짝만 디디면은 지뢰를 밟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유튜브니까 말씀드리지만은 가장 심각한 게 국가가 저지르는 폭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요즘에 듭니다. 네 분 중에 법을 전공한 분이 세 분이나 계십니다. 하여튼 잘 모르지만 헌재 판결은 언제나 정치적일 수밖에 없고요. 어쨌든 간에 헌재 판결 중에 97년도인가 그 일산 모텔 사건 헌법 불합치 기속 재량이로 바꾼 것처럼 남아있는 이제 이건 남아있는 판결이 난 거잖아요. 분노하고 그 제가 분노 안 할 수 있겠습니까? 맨날 열받는 거지. 근데 잠깐만 그 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하는 법률에서 예. 가장 중요한 쟁점이 빠졌는데 실제로 지금 우리 곽 대표께서 말씀하신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실제로 이 과세는 누구한테 되느냐? 맨 마지막에 들어가서 예. 거주자한테 떨어지기 때문에 그 거주자하고 해서 만약에 그럼 빠지는 경우는 뭐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이러한 문제도 있고 예. 산식이 아주 굉장히 복잡을 해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은 말씀을 드릴 거로 하고 가장 큰 중요한 쟁점 중에 하나는 제가 얘기를 했는데 원래 재건축 조합을 구성을 하게 되는 경우에 부담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시장, 군수, 구청장이나 LH공사나 SH공사가 만약에 사업 시행자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 이럴 경우에는 조합을 구성하지 않고 공공시 그 사람들을 예. 권리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말아요. 예. 그러면 그 권리자가 도대체 뭐냐? 토지 등 소유자이면서 사실은
조합원이 정확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근데 이 사람들은 투기과열지구에서 여러분 알다시피 조합 설립 인가를 안 받았죠. 예. 왜? 권리자니까. 예. 이럴 경우에 마음대로 사고 팔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그럼 주택공사가 그 사업 시행자이면서 재건축 사업을 끌고 나가는 경우에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해가는 법률을 받느냐? 안 받아요. 왜? 그 조문에 보면 5조인가 몇 조에 보면은 도시정비법에 의해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조합을 그 객체로 보고 예. 예를 들어서 신탁회사가 만약에 사업 시행자로 똑같이 LH공사와 같이 예. 시행자가 됐을 때는 이것을 조합설립 인가로 봐요. 예. 예. 지정받은 날짜를. 예. 지정개발자. 그런데 실질적으로 LH공사나 지방정부나 구청장이 재건축 사업을 끌고 나가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규제도 안 받고 마음대로 사고 팔 수가 있어요. 대행사 두고 그냥 했을 때. 아니 자기가 직접 하는 거죠. 직접이요. 예. 그리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도 안 받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것은 형평의 원칙에 헌법상 형평의 원칙에도 위배되고 이런 부분들도 좀 고쳐서 차제에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제가 하도 떠들었더니 나중에는 39조 1항에서 가로 열고 그 조문을 싹 없애버리고 신탁해서 거기다 달라당 집어넣어놨어요. 그래서 너는 폭탄 맞아라. 나는 빠져나간다. 거기 안 써놨으니까 이제 누가 건들 사람이 없잖아요. 예. 예. 그런데 다른 조문에 보면은 그 조문이 녹아 들어가 있다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차제에 좀 만약에 제대로 할 것 같으면 똑같이 내야지. 그럼요. 어디는 내고 어디는 안 내고 특혜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분노하시죠. 자, 세 번째 섹션 전영규 대표님이셨습니다. 뭐 전망보다는 정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정보를 주셨습니다. 2018년 1월 25일 꼭 기억하십시오. 권리산정 기준일 꼭 기억하시고요. 자, 다음 섹션은 우리 곽창석 대표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